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말 그대로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딱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정책 변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정부가 고령자분들에게 그리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 가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젊은 부부들을 위해 다자녀 혜택을 다양하게 늘리려는 정책들도 있고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도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요약해 드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돌봄 주거 부분으로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떠오르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 그 중에서도 집에서 어르신이 거주하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무엇이죠? 쉽게 말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정도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 아니지만 분명 건강해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척척 해나가는 그런 어르신들이 아닌 분들, 약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댁에 생활지원사가 파견되거나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돌봄의 변화들이 오늘 정책 내용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3대 분야 12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분야로 건강 단계별 재가 돌봄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경증 치매 노인, 즉 장기요양 등급자 중에서 인지지원 등급에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가능 한도 상향을 검토한다.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총 6등급이 존재합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가 주 병환인 분들이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등급의 경우는 치매가 제법 진행이 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인지지원 등급은 이제 막 치매가 발병된 경증 치매 노인들이 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비스의 내용에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 5등급의 어르신들은 방문 요양 및 주야간 보호 서비스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양원에 입소도 가능하죠. 하지만 같은 치매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방문 요양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더라도 주 5일, 6일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고요. 주 3회 정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자체가 5등급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요양원 입소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간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과 가족분들은 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 불만도 좀 있으셨고 어떻게든 5등급으로 등급을 변경하고자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책의 변화를 보면 바로 이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 현재는 인지지원 등급의 어르신이 센터를 주 3일 정도밖에 이용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한도가 상향되게 된다면 주간보호센터를 주 4회 또는 5회 이상으로 늘려주겠다는 의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내용은 장기요양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는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앞으로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주간보호센터 이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종일 방문 요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어르신을 하루 3시간 정도 돌봐드리곤 하죠. 그 이상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100%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보호자님들도 정말 급하게 하루 종일 일을 봐야 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긴급 돌봄을 신청해서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횟수가 원래는 연간 22회였으나 앞으로 24회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겠다.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생활지원사분들이 취약계층의 노인댁에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간단히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죠. 이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보다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이 최대한 오랫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은 도와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넘어오는 것을 정부에서는 최대한 막아보려는 것이죠. 그만큼 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보험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사 돌봄 서비스가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사 중복 사업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유사 중복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비스를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것이 고령의 노인들 중에서 노인성 질환이 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몸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의 유효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유효기간이 다 되면 등급 갱신 신청을 해서 다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질수록 장기요양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데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소득 수준별로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향후 시범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병원 동행과 영양관리 등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특히 병원 동행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가장 크게 늘어나는 수요가 바로 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고 가족들은 본인들의 시간 여건상 이를 모두 챙겨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말고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대상이 확대되고 서비스 내용이 이렇게 더 좋아지게 되니까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용도 중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재가 장기요양 이용 노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재가 요양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는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나뉘고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는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복지연구, 단기보호 이렇게 총 6개의 서비스가 이제껏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최대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들이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것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서 재가 서비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재가 서비스에 추가적인 신규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수급자들의 요구사항이 더 다양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도가 높은 서비스로 이동 지원 서비스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멀지 않아 추가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이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병원 동행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에도 병원 동행과 같은 이동 서비스가
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요양, 간호,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50개의 기관이 통합재가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2027년까지는 1,400개의 통합재가 기관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 신규 장기요양 사업자분들이나 현재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방문요양만 하는 사업자나 주간보호센터만 운영하는 사업자, 이런 분들은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요양, 간호,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할 수가 있어야만 앞으로 치열한 장기요양 사업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추가 인센티브, 즉 가산금을 통합재가센터로 등록된 기관들에게 밀어주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해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확실히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통합재가센터가 대세가 될 겁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중증인 1등급, 2등급 어르신의 경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최대한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재택의료 서비스도 계속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집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분들이 방문해서 진료하고 케어해드리는 것이죠. 이 비용도 본인 부담금이 대폭 인하된다, 그런 예고를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며칠 내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의 강화 방안 3대 분야 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만 요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건강활동을 실천하면 인센티브 연간 6만 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참여 대상을 더 확대해서 65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과 고령 친화주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주택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조,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지원 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노인의 주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더 강화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모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외에 내용이 더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해당 자료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눌러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다양한 노인 정책들을 손보고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까요?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과 요양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현직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 모두 현재 큰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